예, 안녕하세요. 신광철입니다. 오늘은 환단고기 원본을 읽다 태백일사편 벌써 10번째입니다. 태백일사가 진짜 길고 전체량의 3분의 2 정도가 되니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벌써 10번째인데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태백일사는. 태백일사는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면서도 저 스스로 놀라고 또 새로운 곳에 제가 그렇게 환단고기를 몇 번씩이나 읽고 소설 환단고기를 써서 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참고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다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할 때 보면 또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우리의 역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철학이고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를 이끌어가는 주된 동력, 정신적 동력이 저는 환단고기에 있다고 보고 우리의 정신사에 같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이 치우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북아에서 전쟁의 신으로 인정을 받을 만큼 동북아 전체를 한 손에 휘두르고 이끌어갔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치우천왕에 대한 것도 아직 잘 모르고 있지만 치우천왕에 대한 얘기는 태백일사에서 아주 자세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도 강의를 드린 바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렇게 도깨비처럼 모양은 됐지만 이 도깨비란 뜻이 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도깨비란 뜻이 저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치우천왕을 일러서 대가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대자에 더할 가자에 이로울 이자, 크게 이로움을 더하는 존재가 대가리다. 근데 그 대가리를 지금은 아주 나쁜 뜻으로 쓰이지만 그 대가리는 치우천왕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것이 제가 앞서 강의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깨비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치우천왕을 좋게 민간 속으로 들어가면서 도깨비란 말이 사용되게 되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좋은 의미가 지금에 와서는 도깨비 귀신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나쁜 의미로 바뀌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북콘서트를 했는데 북콘서트를 할 때 제가 제목으로 내세웠던 걸 오늘 여기다 한번 글로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꿈은 이루어서 자신에게 선물하는 것이 인생에 대한 예의다. 그것이 이제 제가 이렇게 북콘서트 하면서 중심 언어로 다 띄워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꿈을 안 가지면 인생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근데 꿈을 가지면 그 지치는 것을 많이 보태주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삶에 힘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긍정이야 웃음이야 마음공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1권의 책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꿈은 이루어서 자신에게 선물하는 거야. 이런 뜻이, 이런 책으로, 제목으로 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진짜 저만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인생이 힘들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이제 저 자신한테 자칫 힘들 때마다 누구나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저 자신에게 그때마다 이 이야기를 저 자신한테 합니다. 바로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배는 안전한 항구에 메어두려고 만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배를 만들 때 우리가 그걸 잘 전시해서 구경하고 바라보려고 만들지 진짜 않습니다. 더 거친 바다를 더 멀리 나가고 우리가 목표한 곳까지 항해하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데 그것은 결국은 바다라는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배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 목표를 위해서 끝없이 한번 나 자신이 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태어나게 했을 때 그냥 편안하게 놀고 인생 살다 가라고 만들지 않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제가 만드는 겁니다. 배는 안전한 항구에 메어두려고 만들지 않는다라고 저는 저 자신한테 채찍을 하고 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이 괜찮다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을 들이칠 때 인용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쓴 책이고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원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자체가 대단하신 분이라는 건 진짜 분명히 제가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딱딱한 글을 이 원문으로 돼 있고 이걸 그대로 풀어서 무슨 뜻인지도 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저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알고 있는 머리 지식만으로다가 이 설명을 드리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글쓰기 강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는 경험이 많아서 쓸 게 많다 이런 얘기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쓸 게 많다? 자기 지식이 많다? 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종대왕에 대해서 쓴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세종대왕을 내가 세종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럼 세종대왕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종대왕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이도시잖아요. 이도. 외자지.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돌아가셨죠? 자식들의 이름을 쭉 댈 수 있습니까? 부인의 이름을 쭉 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너무 놀랍게도 단편 지식 몇 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암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세종대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자료를 참고를 하고 인터넷을 참고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한 다음에 글을 쓰게 되는 거고 그걸 또 결국은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환단고기를 몇 번이나 읽고 소설 환단고기까지 썼지만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참고서 찾고 책에서 인용하고 공부한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은 저 태백일사 마지막 편입니다. 태백일사에.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시간이 짧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편까지만 제가 딱 끊으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진서의 책 이름입니다. 진서의 첫 문지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한 부분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본문에서 그 큰 목록에 하나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서 첫 문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치우기는 혜성과 비슷하나 뒤가 굽어 그 모습이 깃발과 같다. 혜성이 나타나는 지방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였다. 치우천왕이 천상에서 별의 주제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좀 읽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지라는 책의 시종약편. 치씨는 치우의 후손이다. 라고 하였다. 치씨는 치우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의 후손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강씨가 치우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치씨라는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을 만들 때는 제가 고대의 이름이 이렇게 분화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름이 별도로 나갑니다. 성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성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성을 이용하지 않고 이름으로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씨와 강씨로 나눠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같습니다. 통지 시종약에 치씨는 치우의 후손이다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은 창일과 고신이다. 치우의 후손으로 태극성에서 대극성이나 태극성 뭐 비슷한 뜻입니다. 태어나 산동 북쪽에 옮겨 살았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치우 천왕의 영웅적인 풍채와 굳세고 맹렬한 기상이 아주 멀리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치우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편에서 화면으로 띄운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치우기가 어떤 모양인가를 여러분들 좀 참고하실 수 있고 치우기는 조선시대 때까지도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치우기를 앞세워서 전쟁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치우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을 제가 앞서서 설명 많이 드렸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뚝섬도 치우를 모시는 사당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둑섬입니다. 둑이 바로 치우기하고 치우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게 둑입니다. 이 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런 곳이라서 둑섬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뚝섬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순신 장군도 치우에 대해서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난주길구에 몇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드리면 치우기는 혜성과 비슷하다. 모양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양이. 근데 그래서 뒷모습이 굽어서 이렇게 깃발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 이야기는 그 치우기의 모양을 말씀드린 거지만 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지네. 혜성이 나타나는 지방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치우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거기에 모든 총체적인 전쟁과 전투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슨 현상이냐? 치우천왕이 천상에서 별의 주재자가 되어서 그것을 전쟁을 지휘하고 전쟁의 향방을 좌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들을 그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치유의 위대함이 그 당시에 동북아에 바다하게 알려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보시면 영웅적인 풍채와 굳세구맹조라는 기상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치우천왕의 모습을 이렇게 극대화해서 칭송하는 거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동황태일 이런 좀 전에 나왔잖아요. 동황태일이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동황태일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동황은 동쪽에 있는 황제란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왕이란 뜻인데 왕이 황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황, 동쪽에 있는 황제. 그럼 누굴 얘기하겠어요? 동북아를 주재했던 가장 강자를 얘기하게 되겠죠. 그것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고조선으로 얘기를 하면 대단군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태일은 뭐냐면 우리가 천일, 지일, 태일 이렇게 얘기하죠. 천일, 지일, 원래는 인일이잖아요. 천지인해서 인일해야 되는데 우리는 굳이 태일이라고 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에다 놨다고 보셔도 되고, 인간을 특히 인본 사상을 극상으로 끌어올리는 한 방법으로서 인일을 태일로 봤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천일, 지일, 태일에서 동쪽에 있는 황제가 태일이었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동황태일을 동쪽에 있는 황제. 그럼 누가 되겠어요? 동쪽에 위대한 있었다 그러면 환웅천왕이나, 단국으로 얘기하면 환웅천왕이 되는 거고, 고조선으로 얘기하면 단군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단군이 3분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설명도 제가 앞서서 몇 번 드렸습니다. 단군은 3분이 계시다. 언제나 진안과 마한과 번안의 단군들이 다 따로 있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체제가 계속 유지됐고, 이 체제가 결국은 여러분 앞에 설명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우연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연왕이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좌연왕이 있기 때문에 우연왕이 나오는 거고, 그 중심에 전체적인 것을 다, 그 권한을 다 잡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단군입니다. 이 단군을 대단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를 부단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그냥 단군, 부단군인데 굳이 대단군이라고 우리는 하나를 더 붙여서 얘기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형식으로 나눠지기도 한 겁니다. 부단군이 둘이니까 이것을 좌현왕이라고 얘기도 하고 우현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다. 어디에? 환단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안, 번안, 마한인데 이것도 바로 진안은 대단군이고, 단군이죠. 대단군이고, 번안과 마한은 부단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다 이제 인용을 해놨습니다. 초사에 보면 동황태일, 곧 단군왕검을 제사하는 풍속이 호북성, 절강성 등지에서 많이 유행하였다. 그러니까 동북아에서는 이미 동황태일에 대한, 동황태일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죠. 단국, 배달국에서는 환웅을 얘기하는 거고, 고조선에서는 단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군왕검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군왕검 그러면 또 이것도 정확하게 나누면, 단군왕검은 초대 왕검을, 초대 단군을 단군왕검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2대, 3대는 다 이름이 또 별도로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치우천왕에 대해서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는 사기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나라 기록에도 여러 군데 나오고. 네. 그럼 왕위 계승은 그 당시 어떻게 됐었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참조로 제가 하시라고 제가 매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강의했다고 그래서 여기 연관되는 게 있는데 그걸 빼버리면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신다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연관된 것들은 끌어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왕위 계승이 특히 그 사만, 고조선 시대에는 어떻게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는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방법에 의해서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그러니까 적자, 마지 상승이, 마지 계승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저기 그 혈통에 의해서 장자로 연결되는 것이 그 고조선 때의 일반적인
왕이 계승의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여기서 없을 경우에 태자가 바로 연결되는데 문제가 있을 거나 그 어떤 그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오가 중에서 선출을 해서 다시 단군을 이어가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가 둘 다 안 될 때는 부단군 체제, 부단군이 오기도 했습니다. 부단군은 뭐죠? 내 자식이 부단군을 할 수도 있지만 형제가 부단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가 중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단군은 상당히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오가는 그 고대부터 내려왔던 그 핵심적인 그 시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치 계통의 대표적인 5부족을 잡아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면 오가로 잡아도 되는 겁니다. 이 오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부족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행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권을 5개로 나눠서 이것을 나눠서 그 통치를 하는데 그 밑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것을 오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부단군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밑에 자식들이 부단군을 하기도 하고 형제들이 하기도 하고 오가에서 뛰어난 명망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부단군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시키는 겁니다. 누가? 단군이 부단군은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반란에 의해서 왕위 계승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반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고주선이 망할 때도 결국은 반란에 의해서 망한 거거든요. 고주선에 대한 거는 고주선이 그 멸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단군세기편 마지막 편에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으로 입산을 했고 신선이 됐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결국은 반란에 의해서 쫓겨나서 산속으로 밀려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원문입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연나라, 제나라 방사들이 여기서는 방사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그냥 선비사자로 써 있습니다. 예. 연나라, 제나라 방사들이 신비하고 이상하게 꾸며낸 이야기에 현혹된 이후로 오랜 세월이 흘렀다. 제위왕과 연소왕 때부터 사신을 보내 삼신산을 찾았다. 삼신산의 의미가 있죠. 왜 삼신산입니까? 우리는 삼신을 갖다가 모시는 천손민족이기 때문에 삼신산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난 때에 송무기, 정백교, 극상, 선문자구와 최후 같은 무리는 연나라 사람이었다. 문성, 오리, 공송경, 신공 같은 무리는 다 제나라 사람이었다. 여기서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만한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방사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선비사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기술적인 능력이나 행정 능력을 가진 사람을 방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노상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제가 설명 여러분들한테 안 드리는데 하나는 지명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저보다 지명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지금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고 여러 곳에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의 의견을 따르고 저는 지명에 대한 얘기는 굳이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저는 한 민족이 이어가는데 그 지명 어느 만큼 우리가 영토가 넓었다 좁았다는 저한테는 두 번째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사가 결국은 그 나라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또 이 대통을 이어가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 그다음에 이런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사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방사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선비사자를 얘기했는데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선비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한문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굳이 한번 적어봤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어떤 분들은 이걸 날생자에다가 그 깨달을 깍자를 써가지고 생각을 하고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생각은 우리나라 말입니다. 한문이 없습니다. 선비도 한문이 없는 겁니다. 그 선비란 뜻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의미를 아직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선비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우리나라 말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무슨 의미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걸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 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현재까지 못 찾았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옛날 여상. 여기서 여상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여상, 강태공을 얘기합니다. 옛날 여상 역시 치후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강태공은
치우의 후손, 치우천왕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명백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이 강인데, 강씨라는 겁니다. 치우가 강수에 살면서 낳은 아들이 모두 강씨가 되었다. 강수라는 지방에서, 이건 강강자에다가 물수자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 강수가 여기 나오네요. 예. 요 강씨 할 때 이 강자에다가, 이 강자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도 많이 듣고, 우리의 고대사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한문을 이제 관계하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이 강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양자가 있습니다. 양, 그죠? 강자는 양자와 계집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 여자를 쓴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양의 무리를 많이 몰고 다니는 부족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양입니다. 양. 그다음에 여자가 밑에 붙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때까지도 모권이 강하게 남아있는 부족이었었다는 겁니다. 저 성이 나올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거는 우리가 한문을 풀어서 보면 답이 그냥 쉽게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 일본을 왜라고 얘기하죠? 왜? 이거 글씨를 써가면서 지금 이해가 쉬울 텐데. 예. 어쨌든, 그런 뜻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도 벼농사를 짓던 여건이 강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외라를 쓰는 겁니다. 사람인변에 외자를 보세요. 일본을 표현할 때 외자, 사람인변에 벼화자에 그 여자 여자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벼농사를 짓는 여건이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곰부족이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강씨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양의 무리를 이끌던, 양하고의 깊은 관계가 있었던, 아직도 여건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만든 성이 강씨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강태공이 제나라를 다스릴 때 먼저 도수를 닦고 천재지에서 천재를 올렸다. 또한 제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에 봉토를 받으니 팔신의 풍속이 제나라에서 더욱 성행하였다. 후에 그 땅에 도수를 좋아하는 자가 많이 나와 신선 황노는 황제와 이 노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노자를 얘기해서 노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노자 자체를 얘기하게 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덕망이 있고 깨달은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수행문화하고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깨달으면 늘 거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수행하고.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노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향이 여러 군데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황노와 뒤섞이고 부연하여 더욱 풍속을 윤색시켜 놓았으니 이것은 강태공이 그 풍속을 장려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굳이 설명드리면, 치우천왕의 후손이다. 강씨가 누가? 강태공이 치우천왕의 후손인데 여상이다, 이름은. 근데 이분은 강수라는 곳에서 살아서 나중에 강씨라는 성을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강씨들은 모두 지금 우리 강씨 우리나라에 많죠. 그분들은 치우천왕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환단국에 이렇게 명백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태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강태공이 제나라를 다스릴 때, 이건 뭐냐면 강태공이 제나라를 다스리도록, 그 왕권을 행사하도록 그 권한을 유인받아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도수를 닦고, 도술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유불선할 때 선 쪽의 의미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도술인데, 우리는 사실은 유불선의 선의 민족입니다. 유교는 뭐 중국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불교는 불교를 이제 설명드릴 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도 우리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건데 사실은 지금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분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천재지에서 천재를 올렸다 그랬습니다. 강태공은. 천재를 올린 이유가 뭐죠? 제나라는 어떻게 보면 제후국인데, 제후국임에도 천재를 올렸다는 건 뭐냐면 인정을 받은 거예요. 너는 천재를 지내도 된다. 왜? 치우천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여기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에서 봉투를 받아서 이 사람은 제나라를 다스렸다는 걸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그러니까 강태공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그 핵심적인 게 두 가지를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를 세운 분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선진문명 집단이었다. 첫 번째는 천문이었고 두 번째는 수행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부지니까 결국 강태공 역시 수행문화와 천문문화에 밝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황노, 황제와 그다음에 깨달은 사람 아니면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강태공이 다스린 나라에서는 이런 황제와 노자와 같은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 왜? 그 이유는 우리 풍속, 우리 그 사만에 대한 풍속이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것들을 장려했기 때문에 거기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었던 걸 제가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본 겁니다. 요 앞에 거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배달국 10세 치우천왕의 후손은 여상이라는 분. 여상이 누구라 그랬죠? 강태공이라 그랬죠. 강씨가 시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은 강씨의 후손들을 지금 우리나라에 있고 중국에 있는 그 강씨 성들은 결국은 치우천왕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여기 좀 자세히 이렇게 설명이 나온 거고,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강태공은 어떤 인물로 그 당시를 했었느냐,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서 제 나라에서 봉투를 받아서, 봉투는 알죠, 이렇게 제후한테 내려주는 그 땅을 얘기하잖아요. 일정한 그 경계를 이렇게 구획되어진 그 지역에 다스릴 수 있는 통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봉투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뭘 했다? 제천과 천제지에서 제를 지냈다는 거, 하늘한테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치우천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됐다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천과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죠. 천제지. 그러니까 이 제사, 이것도 비슷한 제사 같은 건데, 그 이렇게 연못 같은 데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 당시엔 풍속적으로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천제지에서 그 천손이라는 것을 제천 의식을 여기서 거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도수를, 이 강태공이라는 분은 도수를이라는 것, 도수를 많이 이용하고 여기에 깨달은 분이라서 결국은 황노들이 많이 나왔다. 거기서 이제 뛰어난 황제들도 나오고 인물들도 나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4세 치우천왕의 후손이 강태공인데, 강태공은 꼭 강씨의 시조다. 강씨들은 치우천왕의 후손이다. 또 강태공의 후손이다라고 여기 환단고기에서는 말씀을 참 이렇게 확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씨성 가지신 분들은 저 같으면 영광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강씨성 가지신 분들이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이 치우천왕의, 그러니까 전쟁의 신으로 세계에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대단한 분의 후손이라는 걸, 더구나 강태공도 유명한 분인데 저는 저 같으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신씨인데 신씨에 대한 것도 제가 나름대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발표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씨하고는 많이 다른 게 있습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이제 신교 문화가 뭐냐면, 이걸 정확하게 지금 정의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신이 마구할머니 같은 이름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삼신이 곧 마구할머니인데, 이 마구할머니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가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신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후대에 와서는 제가 여기 환단고기에도 여러 번 그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저 신교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환인, 환웅, 단군. 그러니까 뭐죠? 환국의 왕이 환인이고 단국의 왕이 환웅이고 고조선의 왕이 단군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개인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환단고기에도 나옵니다. 근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환인은 환국의 왕을 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에요. 왕이란 뜻입니다. 환웅도 단국의 왕, 배달국의 왕을 환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의 왕을 단군이라고 그러는, 왕이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도 놀랍게 이 분들을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인, 환웅, 단군을 또 한 개인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도 환단고기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죠?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교를 설명을 할 때, 이 신교가 확립이 됐던 것, 우리가 하늘에 제천 지내고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나라를 열 때, 건국할 때 이미 있었던 일이지만,
이 신교가 확정이 되고 우리가 믿는 종교를 그 당시에 신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확정된 거는 고조선 이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게 됩니다. 즉 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오행치수법과 황제준경이 부르타제에게서 나와, 부르타제는 누군지 아시죠? 두 번째 고조선의 두 번째 왕이 되신 분이죠. 에게서 나와 우사공에게 전해졌다. 후에 기자가 은나라 주왕에게 진술한 홍범구주 또한 황제준경과 오행치수설이다. 대저 그 학문은 본래 배달 신시 시대의 구정법과 균전법에서 전해져 내려온 법이다. 다 어려운 얘기들만 있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는데 좀 이걸 설명드리면 역사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쉽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하면 아마 지루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한 번을 띄어서 자세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면 되는데 그거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환단고기 설명하면서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고 그래도 한번 조금이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